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 성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일곱 번째 향료, 여덟 번째 고분자 물질, 아홉 번째 방부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이란 다른 말로 우리가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smell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향이란 향수 자체 향이 주목적인 제품도 있지만은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모발 화장품 그리고 메이크업 화장품 등의 모든 화장품에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게 향입니다. 첫 번째, 후각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하기 쉽습니다. 채향을 하면 본인은 금방 이 향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향을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연령이라든지 성별, 인종 또는 개인에 따라 냄새를 맡는 민감성과 좋아하는 향, 그렇지 못한 향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냄새에 대해서 더 민감한 편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일 때는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민하다는 말은 후각은 극히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현대적 화학 분석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적은 양을 우리 인간의 코로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도와 질은 향은 무조건 진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항노루에서 얻어지는 아주 고향이지만 이 향의 강도가 진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킹이 있습니다. 마스킹이란 화장품에서의 각종 원료가 첨가함에 따라 원료 자체의 고유 냄새를 가리는 역할을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스킹이란 화장품에서의 각종 원료가 첨가됨에 따라 원료 자체의 고유 냄새를 가리는 역할을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쾌정한 향은 화장품의 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방향 제품의 주원료는 향수라든지 오데콜론 등의 향기를 내는 물질의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향수라든지 오데콜론은 향수의 종류입니다. 향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펄폼, 오데펄폼, 오데뚜알렛, 오데콜롱, 샤콜롱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향은 사람의 감정이나 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로마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향료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동식물의 천연에서 채취한 향과 석유에서 얻은 합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을 구분해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천연 원료와 합성 향료로. 천연 원료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식물에서는 과일이라든지. 여덟 번째,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물질이란 분자량이 극히 큰 거대한 화합물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분자량이 1만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것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분자 물질의 농도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게 이용되며 의식주와 직결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은 그 농도에 따라서 점정제로도 사용하고 피막 형성제로도 주로 이용되며 그 밖에 보습제라든지 계면활성제 농도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두 가지입니다. 유화작용과 세정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정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정제란 화장품에서 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 점정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사용감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샴푸가 점도가 없으면 흘러내려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로션과 같은 유화 물질에서는 유화가 분리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게 점정제입니다. 화장품에서 점정제로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있고 기원 및 제조법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킨스 시드금이 있습니다. 유럽과 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모과의 씨에서 얻어지는 물질입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한 촉감을 있습니다. 산탄금, 포도당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물질입니다. 온도 오지성이 적고 넓은 pH 영역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즈 나트륨을 보게 되면 천연 셀룰로즈를 물에 용해되기 쉽게 제조한 반합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주로 크림이라든지 유액이라든지 샴푸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복실 비닐 폴리머는 아크릴산을 중합하여 제조한 합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온도라든지 시간 등의 변화가 적고 미생물 오염에 강하며 점도 증가 효과가 있으면 사용감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막 형성제란 화장품에서 피막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막 형성제입니다. 피막 형성제의 농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화장의 지워짐 방지입니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에 배합하여 땀이라든지 눈물, 그리고 빗물 등의 화장이 지워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피부 피막 형성에 관여합니다. 팩제에 있어서는 수용성 고분자 물질인 피막 형성제를 사용하여 팩을 한 후 수분이 증발하여 피부에 피막을 생성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무활 피막 형성에 관여합니다. 헤어세트, 헤어스프레이의 증발제에 수용성 또는 알코올, 용해성 고분자를 배합하여 모발을 세트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감 향상에 관여합니다. 샴푸나 린스에 혼합하여 사용감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기타를 보게 되면 네일 에나멜이나 모발이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수용성 고분자를 배합하여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써 광택을 내거나 모발의 갈라짐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막 형성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막 형성제의 종류는 폴리비닐 알코올이 있고 폴리비닐 피리돈, 고분자 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폴리비닐 알코올은 피막 형성 작용을 이용하여 팩에 사용하고 또한 유화 안정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비닐 피리돈은 피막 형성 영역과 모발에 잘 밀착되므로 모발 세트 제품에 사용되며 또한 기포를 안정화시키고 모발에 광택을 보유하기 위하여 샴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실리콘은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휘발성 물질에 용해되며 휘발성 용제가 증발하면 모발 하나하나가 고무상의
얕은 피막을 형성하므로 갈라지는 모발의 코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번째, 방부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균이란 병원성균 및 비병원성균을 모조리 사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멸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균이란 병원성균만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부란 미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이들이 정식하는 것을 막아주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정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정균. 참고로 화장품에 있어서는 단독의 방부제보다는 여러 종류의 방부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면에서도 더 우수합니다. 살균력을 보게 되면 방부, 살균, 멸균 순으로 강합니다. 다시 한번 멸균이란 병원성균 및 비병원성균을 모조리 사멸하는 것은 멸균이고 병원성균만 죽이는 것은 살균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생물의 오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오염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1차 오염과 2차 오염입니다. 첫 번째, 1차 오염은 화장품 제조 시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제조 시설이라든지 설비 및 화장품 용기 등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게 1차 오염입니다. 두 번째, 2차 오염.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손가락이나 아이라이너의 브러쉬나 백분유의 스펀지 등이 낙하균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2차 오염입니다. 참고로 1차 오염은 제조시, 화장품 제조시 오염되는 것은 1차 오염이고 2차 오염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오염되는 것은 2차 오염입니다. 세 번째, 방부제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안정성이 높을 것, 즉 피부 자극이 적어야만 합니다. 항균력이 강하고 저농도에서도 효과적이며 작용이 지속적이고 또한 작용 범위가 넓어야만 합니다. 안정성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제품의 제형 형태 유지를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H 변화에 대해서 그 항균력이 변화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배합 성분과 작용하여 변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0에서 14까지가 있습니다. 7이 중성입니다. 7보다 적으면 우리가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색, 무취로서 제품의 성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분산이 쉽고 제품의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용이라든지 기능이 우수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방부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방부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파라벤입니다. 또 파라벤 말고 페녹시 에탄올도 있고 1,2헥산디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라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벤이란 알코올과 파라하이드로시 벤조산의 에스테르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한 분자의 물 분자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수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파라벤에는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파라벤 에스터 또는 파라벤 에스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국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조 방부제는 이미자졸, 리디아, 우레아,
디아졸 리드니 우리아 아니면 소르비산 등이 보조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조는 파라벤의 구조입니다. 여기는 메틸 파라벤, 여기는 프로필 파라벤입니다. 여기서 탄소 수에 따라서 파라벤의 명칭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탄소가 1개면 메틸 파라벤, 탄소가 2개면 에틸 파라벤, 탄소가 3개면 프로필 파라벤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